6월의 첫 거래입니다. 금융시장에서 살펴봐야 할 주요 포인트 찾아보시죠. 박재영 스페셜 한국투자증권의 박재영 차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FOMC가 6월에 또 있는데 네. 사실 경기가 너무 안 좋으니까 금리 인상폭을 줄이겠다라는 얘기도 있고 네네.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FOMC에서는 어떤 얘기가 나올지 이런 경기 불안을 좀 반영할까요? 이제 6월 첫 거래일인데요. 사실 주가는 좀 좋지 못한 흐름인데 그저께였죠. 그저께 뭐 우리 증시가 이제 지난주 금요일부터 상승하기 시작하고 외국인도 좀 들어오면서 좀 좋아지는 거 아니냐라는 기대감이 사실 있긴 했었는데요. 그 기대감의 그 기저에는 그 연준이 지금 계속 금리를 엄청 많이 올릴 거야라는 공포에 떨고 있었는데 지난주부터 약간 이제 연준 내부에서도 이렇게 무턱대고 계속 금리 올리면 경기가 좀 크게 망가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6월 달 들어서 이제 중요한 일정 중에 하나가 FOMC입니다. 이제 6월 15일, 16일 이제 열리게 되는데요. FOMC에서 뭐 사실 금리 올릴 거라는 거는 대부분 다 예상을 하고 있는 거고 50bp 올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시장에 반영이 됐는데 이제 FOMC가 이제 6주마다 한 번씩 열리거든요. 그래서 3월, 6월, 9월, 12월에는 이제 연준 이제 대표되는 사람들, 뭐 중앙의 총재라든지, 그다음에 이사라든지, 파월 의장이라든지, 그다음에 뉴욕 연은 총재 이런 사람들이 점을 찍습니다. 그러니까 금리를 어디까지 올리면 가장 적절할 것 같아요? 라는 이제 점도표가 나오게 됩니다. 3월 달 점도표가 위로 좀 올라갔는데 6월 달에는 점도표가 어떻게 나올지 이게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시장에서 나오는 거 금리는 계속 올려야 되는 게 맞는데 그러면 어디까지 올릴 것이냐. 뭐 블러드 대표적인 이제 지금 현재로는 매파로 구분이 되고 있는 블러드 총재 같은 경우에는 뭐 3.5%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 지금 2.7 정도를 이제 중립금리로 보고 있는데 연준의 시각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이제 6월 FOMC에서 확인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만약에 금리를 좀 더 올려야 된다라고 점도표를 찍었다라고 한다면 FOMC 이후에 좀 충격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중요한 게 이제 경기에 대한 판단입니다. 경기에 대한 판단인데 요 그림이 준비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미국이 1분기 GDP가 1.5% 마이너스가 났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가장 걱정하고 있는 거는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이죠. 인플레이션도 발생하는데 네. 경기가 후퇴하면 어떻게 하지? 이런 걱정인데 지난주에 이제 보스틱 애틀랜타 연은 총재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소방차도 횡단보도 앞에서는 속도를 좀 줄인다. 그러면서 9월 달에 금리를 조금 한번 멈췄다가 그 다음에 이제 금리 올린 거 상황 보고 또 올려야 되지 않겠어? 이런 뉘앙스의 발언을 했습니다. 그 발언의 이유는 뭐냐면 경기에 있다라고 봐요. 우리가 GDP는 사실 분기마다 한 번씩 발표하잖아요. 우리가 지금 미국의 경기를 판단하는 거는 1분기 GDP 성장률을 보고 판단을 하는 거고 2분기 GDP 성장률은 어떻게 나올지 지금 아직은 모릅니다. 분기마다 나오기 때문에. 그런데 얻을 수 있는 힌트가 있어요. 애틀랜타 연은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GDP Now라는 그러니까 매주 이제 GDP 전망치를 업데이트합니다. 애틀랜타 연은에서. 근데 그 애틀랜타 연은의 GDP Now라는 지표가 5월 17일까지는 매우 높게 나오다가 2.5%를 전망하고 있다가 지금 지난주 가장 최근에는 1% 초반까지 떨어졌습니다. 오, 절반으로 떨어진 거네요? 네, 절반으로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애틀랜타 연은 총재가 지난주에 이러한 발언을 한 이유가 다 있을 거란 말이에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뇌피셜로 하진 않았을 거고. 뭐 열심히 올렸으니까 우리 한 번쯤 쉬어가요라고 이야기는 안 했을 겁니다. 분명히 어떤 지표를 봤을 거고 애틀랜타 연은에서 발표하는 GDP Now라는 지표가 계속 떨어지고 있다라는 것은 연준 내부에서도 뭔가 분열을 일으키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이거를 5월 16일 날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죠. FOMC에서.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인플레이션이라는 거는 금리 인상이라는 거는 상수고 변하지 않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고. 그러면 진짜 경기 연착륙을 할 수 있느냐 여부를 이번 FOMC에서 한번 좀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6월 15일에서 16일까지 열린 FOMC 회의에서 GDP 전망치가 2.5%에서 1%로 낮아진 만큼 그러면 금리를 더 적극적으로 올리기에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환경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또 시장이 그걸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그렇죠. 뭐 지난주처럼 네. 이제 금리 못 올릴 것 같으니까 시장 한번 움직여 볼까라고 반응할 수도 있고, 인플레이션 발생하는데 경기까지 안 좋네, 이거 스태그플레이션 확실하네라고 네. 반응할 수도 있기 때문에 예. 그건 그때 가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그러니까 불확실성을 계속해서 안고 가는 그런 주식시장이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는데, 그래도 저희가 이제 지난주에 우리 시장도 좀 좋았던 것이 네. 중국 상하이가 드디어 봉쇄를 해제한다. 그래서 이제 수출길이 좀 열리지 않을까? 대중국 수출이 정상화될 것이다. 우리 중국 수출 비중이 높은 만큼 이런 기대감이 있었는데 이제 기대감이 숫자로 반영이 돼야 합니다. 이제. 네네. 예. 그래서 이제 중국 이제 6월 달에 또 기대하고 있는 게 중국이 상하이를 6월 1일부터 15일까지 순차적으로 이제 봉쇄를 해제한다. 뭐 뉴스나 이런 것들 보면 이제 버스도 돌아다니고 뭐 사람도 많이 뭐 왁자지껄하고 뭐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투자해서 좀 얻을 수 있는 아이디어는 이건 것 같아요. 중국 때문에 안 좋아졌던 게 중국 이제 봉쇄를 풀면 다시 좋아질 수 있을 것이다. 첫 번째로 이제 어제 5월 우리나라 수출입 데이터가 발표가 됐습니다. 수출이 4월 달에는 대중국 수출이 마이너스였다가 5월 달에는 플러스로 또 전환이 됐거든요. 네. 다행스럽게. 예. 그러면 6월 달에 조금 더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6월 달에 중국 봉쇄가 해제되면서 어디가 좋아질 것이냐. 이거를 찾아보려면 어디가 안 좋아졌는지를 보면 답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중국 봉쇄에 따른 이제 수출입이 줄어들었던 그렇죠. 산업이 네, 4월 달에 봉쇄했기 때문에 악재가 해소됐을 것이다라는 추측이 가능한 거군요. 네, 그래서 4월에 수출이 줄어든 업종은 6월 달에 좀 늘어날 수도 있겠네. 왜냐하면 이제 4월 달에 5월 달에 수출을 해야 되는데 뭐 바닷길도 막히고 이게 봉쇄가 됐기 때문에 수출을 못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6월 달에 많이 밀어내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업종들이 어떤 업종들인지 봐야 될 텐데, 일단 4월 달에 수출이 많이 감소한, 대중국 수출이 많이 감소한 그런 기업들은, 업종은 네. 기계, 유기화학, 광학, 정밀, 그다음에 화장품, 철강 이런 업종들의 수출이 줄어들었습니다. 네. 4월 달에. 예. 3월 대비해서 많이 좀 감소를 한 업종들이고, 그러면 이런 업종들을 본다라고 한다면 IT 부품 쪽, 그다음에 철강 쪽, 화학 쪽이 6월 달엔 수출이 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많이 기대하고 있는 게 봉쇄를 끝낸 다음에 대규모 부양책을 좀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뭐 중국이 할 수 있는 부양책이 사실 인프라 투자나 이런 쪽이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면 화학이라든지 철강이라든지 기초 소재 뭐 이런 쪽들이 좋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게 어떻게 보면 섣부른 기대일 수도 있는데, 우리가 중국 부양책은 꽤 오래전부터 기다리고 있었는데 부양책이 나오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봉쇄하면서. 부양책으로 어떻게 해요? 그렇죠. 봉쇄 너희 나오지 마. 네, 맞아요. 그런데 예. 뭐 다리 지을래? 그거 안 돼. 그러니까요. 사람 못 나오는 다리를 지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봉쇄를 푼다라고 하니까 지금 중국 경기도 좀 침체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부양책에 대한 기대를 좀 해볼 수 있는 거고요. 그렇지만 이제 가장 좀 걱정스러운 거는 최근에 이제 리커창 총리가 수면에서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네. 많이 부각받고 있습니다. 예. 경제를 살려야 된다. 예. 이런 이야기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시진핑 주석은 코로나 봉쇄해야 된다라고 하고 리커창 총리는 무슨 소리냐, 지금 경제 살려야 된다. 이거 약간 충돌이 있죠. 그러니까요. 1인자와 2인자가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사실 이거는 시장에서 가장 무서운 이야기거든요. 정치적인 이슈. 그렇죠. 예. 중국은 이제 공산주의 국가라서 그렇습니다. 이거 누구 눈치 보다가 행정관료들이 아무 일을 안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예, 이게 가능성이 사실 있죠. 뭐 경제를 살리든 코로나를 죽이든 맞아요. 뭐 어느 한쪽으로 간다라고 한다면 안정을 찾을 수 있는데 이게 서로 충돌이 일어나면 그게 가장 맞습니다. 좀 무서운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예. 정치적인 뉴스도 좀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는 주식시장에 많이 포커스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 무조건 경제에 좋은 방향으로 해석하려는 잘못된 편향이 있거든요. 경제에 좋은 쪽으로만 해석을 한다라고 한다면 사실 전쟁도 안 일어났어야 되고 네. 미중 무역 분쟁도 안 일어났어야 됩니다. 예. 경제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 근데 이건 정치적인 논리로 봤을 때 가능한 일이라서
정치적인 논리로도 한번 이제 중국은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기대하는 적극적인 경기 부양책은 안 나올 수도 있다. 저 안 나올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시진핑과 네. 리커창의 어떤 이런 알력 다툼이랄까요? 사실 리커창이 어떻게 함부로 시진핑에게 도전을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이렇게 나오고 있는 어떤 노이즈들이 네. 충분히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을 낮출 수 있는 요인이 될 것이다. 경기부양책은 이제 금융시장에서 바라고 있는 것들이고 그렇죠. 정치적으로는 사실 경기부양책을 지금 쓸만한 여건이 될지도 모르겠고 경기부양책을 써서 다시 또 부동산 경기가 올라간다 그러면 양극화 문제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는 거라서 너무 낙관적으로만 생각할 수는 없는 환경이다. 이 정도로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시진핑 연임 문제도 있고 중국도 사실 지금 우리가 경기를 전망하는 것만큼이나 살펴봐야 될 주요 변수들이 굉장히 많아 보여요. 네. 자, 이제 그렇다면 국내로 다시 눈을 돌려서 6월 중순부터는 이제 또 2분기 실적이 나옵니다. 네. 증권사에서 2분기 실적 예상치들이 나올 텐데 2분기 포인트는 그렇다면 뭡니까? 안 좋아진다는 거죠. 안 좋아져요. 네, 1분기에 너무 좋았어요. 1분기에 너무 좋았고 2분기에는 중국의 봉쇄가 있었습니다. 중국의 봉쇄가 있었고 이제 어제 무역 데이터를 보면 3개월 연속 무역 적자거든요. 그러니까 무역 적자라는 게 기업 입장에서 보면 어떤 이야기냐. 수입하는 원가는 올라갔고 수출하는 매출은 줄어들었다. 뭐 줄어든 건 아닌데 사실 늘긴 했는데 원가가 더 많이 올랐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매출과 원가의 스프레드를 이야기합니다. 무역 적자라는 거는. 예. 우리 기업들이 뭔가를 사오는 비용은 높아졌고 그런데 파는 거는 그렇게 많이 못 팔면 수입보다는 적게 늘었다. 이거는 원가에 부담이 되는 되죠. 요인이거든요. 예. 채산성 악화 요인. 그렇죠. 예. 이게 4월부터 지금 뭐 3, 4, 5 연속 적자였으니까 지금 우리나라 실적이 1분기에 굉장히 좋았습니다. 좋았던 원인 중에 하나는 환율이라는 요인이 있었거든요. 네. 환율이 1290원까지 올라갔다가 물론 이제 오늘 또 올라가고 있긴 한데 1230원대로 떨어졌고 이제 1분기보다는 조금 둔화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어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1분기보다 채산성이 훨씬 좋아졌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2분기는 아닐 거고 지금 애널리스트들이 추정치가 2분기에 좀 올려놨다가 최근에는 더 이상 올라가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애널리스트들이 이 중국의 봉쇄를 이 추정치에 반영했을지 안 했을지는 조금 의문이거든요. 그래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6월 중순부터 2분기 어닝 프리뷰 자료가 나옵니다. 2분기 실적은 어떨 것 같아요? 라는 애널리스트들의 이제 보고서가 나오거든요. 아마 거기에는 지금 3월, 4월, 5월 수출 데이터라든지 뭐 많은 데이터들이 누적이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는 아마 중국 봉쇄의 영향을 반영을 시켰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익 추정치가 지금 상향 조정되고 있다가 횡보했는데 6월 중순부터는 떨어질 가능성도 분명히 있다. 왜냐하면 원가 올라간 것은 맞아요. 기업 입장에서는 좋을 리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몇몇 이제 가격 전가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 제외하고는 모두들 안 좋았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중국의 수출도 안 좋았고 원가도 많이 올라갔고 뭐 비용 이런 것들을 실적이 반영하기 시작하는 게 아마 6월 중순이 될 것이다라고 본다면 지금 실적 기대감이 있었던 1분기와는 조금 다른 2분기 실적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주식시장 굉장히 많이 빠지다가 이제 다시 또 바닥을 다지면서 더 안 떨어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더 강해지고 있고 네. 종목별로도 보면 사실 저희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진짜 이렇게 끝나는 줄 알았잖아요. 네. 너무 힘들었는데 바닥권에서 많이 좀 회복하고 있습니다. 종목별로 봤을 때 기회를 주는 종목들도 많아졌고요. 네. 이런 것들을 많이 다 반영을 해 놓은 건 아닌지. 저는 사실 제가 계속 방송을 하면서 말씀드렸었던 이제 베어마켓 랠리의 상단은 61선이 있는 2680 정도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추이가 계속 좀 낮아지고 있고 이제 61선을 강하게 상향 돌파할 만한 지금 이유도 뭔가가 없다. 없는 것 같아요. 예. 뭐 1분기 실적이 좋았긴 하지만 2분기 실적이 여기서 더 좋아질 수 있느냐. 여기 이제 플러스로 보면 전쟁이 끝났느냐, 코로나가 끝났느냐. 물론 이제 봉쇄를 풀고 있긴 하지만 연준의 긴축이 끝났느냐. 그렇지 않았고요. 6월부터는 이제 테이퍼링, 타이트닝이 시작합니다. 채권을 이제 맞아요. 자산을 줄이는 걸 이제 예. 시작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여건이 좋아진 게 없는데 주가가 오른다? 이건 뭐 그냥 베어마켓 랠리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이 나오는 거고 그렇군요. 뭔가 이게 개선이 될 만한 부분들을 찾아야 되는데 글쎄요 아무리 이제 희망 회로를 돌려봐도 딱히 어디가 좋아질 것이야 뭐 어떤 부분에서 이제 반등의 신호가 나올 것이야 이런 부분들이 조금 찾기 힘든 호재가 없다. 네, 그런 상황이어서 일단은 악재들을 다 반영하고 나야 본격적으로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군요. 네. 맞습니다. 오늘부터 연준의 양적 긴축이 시작되죠. 채권, 만기 도래하는 채권을 이제 다시 그냥 그대로 가져가는, 만기 도래하는 채권을 재투자하지 않고 그대로 흡수하는 본격적인 긴축이 시작이 됩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사실 다음 질문이 어떤 섹터에 집중할까인데요. 그렇죠. 이 질문이 성립이 됩니까? 그렇다라고 해서 뭐 예. 시장이 급락할 것이다라는 것도 아니에요. 주가는 예. 많이 떨어졌고 지금 뭐 PER이나 PBR로 보더라도 이제 뭐 최근 10년 동안의 평균치 아래에 있기 때문에 강하게 올라가지 못한다라는 거지. 여기서 급락할 거다? 이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는 어느 섹터에 주목을 해야 되느냐? 많이 떨어진 섹터, 돈을 잘 버는 sek터, 뭐 혹은 그러니까 충격에 대비할 수 있는 섹터가 좋은 거죠. 지금 성장주들은 제가 지난주에도 뭐 말씀을 드렸지만 조금 올라오다가 어느 정도 차익 매물 때문에 조금 떨어질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의 반등의 중심은 그 많이 떨어진 게임주 같은 성장주 그리고 굉장히 안 좋았었던 뭐 자동차라든지 뭐 이런 많이 떨어졌었던 뭐 화학이라든지 LG화학 최근에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거든요. 뭐 현대모비스라든지 이런 쪽들이 올라오고 있는데 사실 두 업체는 조금 반등하지만 성격이 달라요. 성장주 그러니까 뭐 쉽게 이해 구분은 안 되지만 성장주와 가치주 이런 구분인데 저는 성장주보다는 가치주가 조금 더 랠리를 펼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기초 체력이 더 좋거든요. 환경이 좋을 때는 성장주가 더 달릴 수 있지만 지금은 열악한 환경이기 때문에 그런 쪽이 좀 좋을 것이다라고 보고요. 그래서 그저께 현대모비스 움직이는 걸 보면서 자동차 업종 좀 관심을 가져봐도 좋을 것 같다. 현대기아는 조금 올랐는데 현대모비스는 묘비스라는 맞아요. 별명이 있을 정도로 오죽하면 현묘겠습니까? 굉장히 뭐 고통스럽거든요. 근데 외국인 수급도 조금 들어오는 모습들이 보이고요. 예. 이제 어제 미국의 자동차 점유율 데이터가 발표가 됐습니다. 현대차가 5.7%고요. 기아차가 5.2%입니다. 둘이 합산하면 10.9%. 네. 미국 시장이 10%만 하더라도 야. 어마어마한 건데 그렇죠. 이제 11자를 볼 수 있는 게 눈앞에 왔다. 이 기저에는 일본의 2군 차량 업체들 1등은 도요타잖아요. 뭐 닛산이라든지 혼다 이런 쪽이 점유율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걸 현대기아가 다 흡수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조금 유지가 된다라고 한다면 미국은 전기차도 침투율이 그렇게 높지 않아서 전기차도 지금 잘 판매가 되고 있거든요. 뭐 기존의 현대기아가 안 좋은 이미지들이 좀 싼 자동차다, 저가 자동차다 이런 이미지가 미국에서 있었는데 이제 전기차 시장으로 뭔가 이제 전환이 된다라고 한다면 이 브랜드 이미지는 한 번에 확 바뀔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뭐 요새 전기차에 뭐 벤츠나 BMW를 가지고 이제 전기차에서 굉장히 고급차다라는 인식을 안 갖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내연기관은 이제 고급차인 게 벤츠나 BMW가 맞는데 예. 전기차에서는 누가 뭐라고 해도 테슬라잖아요. 그럼요. 예. 테슬라랑 벤츠랑 어떤 게 더 좋은 차야? 전기차에서는? 그러면 당연히 벤츠, 그렇죠. BMW는 테슬라. 그러니까 네. 브랜드에 대한 이제 인식이 전기차에서는 이제 새로 성립이 되고 있는 단계거든요. 중국 업체들도 많이 올라오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새로운 이제 기회가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지금 인센티브라는 게 있어요. 이제 자동차 업체는 미국을 볼 때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점유율과 인센티브입니다. 판매망이 없기 때문에 그 딜러들한테 인센티브를 주고 차를 팔아요. 네. 근데 그게 미국 평균이 1,179달러인데 5월 달에 현대차가 550달러입니다. 네. 돈을 안 주고도 팔 수 있다. 이거 다 이익으로 계산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뭐 네. 반등의 기회가 조금 더 이어질 수 있다. 예. 그렇게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6월 달에는 자동차 섹터에 좀 집중을 해보고 현대모비스에 관심이 갔다. 현대모비스에 관심이 있다라기보다는 전반적으로 뭐 현대기아 다 네. 좋고요. 뭐 타픽으로 본다면 사실 기아가 제일 나은 것 같아요. 네. 점유율이 뭐 현대차 금방까지 올라왔고 예.
그래서 뭐 기아를 좋습니다. 중심으로 현대차, 모비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6월의 첫 거래일 날 이렇게 6월 시장을 환히 들여다봐 주셔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박재영 스페셜 한국투자증권의 박재영 차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